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통계학 입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이랑 좀 달리 그 시간 배분을 좀 다르게 할 건데요. 보통 월요일은 2교시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 2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50분짜리 수업 2개를 항상 올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8장 챕터 5, 그러니까 8장을 우리가 끝을 냈었어야 됐었는데 그 8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표본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 표본수 계산하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다루지 않고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이번 시간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원래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우리 인문 과목에서는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10분을 넘어가기가 좀 어렵겠죠, 설마? 더 길게 하려나?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짧아요, 내용이. 그래서 일단 요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만큼 나머지 시간만큼 또 이제 그 동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5월 25일 첫 번째 수업은 동영상이 2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본수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통계학에 걸쳐서 이제 전체에 걸쳐서 모든 내용에서 사실은 모집단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리뷰를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리뷰 안 하기로 해서 리뷰 안 해요.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뭐를 하냐면 추론 통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추론 통계를 하는데 이 표본을 얼마나 뽑는지는 사실은 중요한 분야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임상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통계 혹은 제약사에서 쓰는 통계 혹은 요즘 굉장히 그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이제 KFDA 그러니까 그 한국식약처 이런 데서 혹은 미국식약처 이런 데서 쓰는 통계는 약간 일반 통계랑 좀 다른 임상 통계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 임상 통계에서는 표본수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도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표본수 계산하는 문제를 크게 이제 3개의 스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오늘 배울 이 내용이 그 첫 번째 스텝이 있으면 그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을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심화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정말로 쉬운 내용이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표본수 계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거의 첫 번째 발자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좀 시간을 갖고 다루기 위해서 이번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우리 이제 생각을 리뷰 아니에요. 리뷰 아니고 좀 이따가 쓸 거라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전에 그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에 대한 우리가 점추정치 즉 표본을 뽑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135cm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만 아는 모수는 예를 들어 130cm에서 140cm 사이에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구간 추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점 추정치인 135에서 더하기 5cm 하거나 빼기 5cm에서 130에서 140cm를 만드는 거죠. 즉 얘는 뭐냐면은 점추정치 곱하기 무엇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잘못했어요. 점추정치 더하기 무엇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표본 평균 더하기 무엇을 했더니 더하기뿐만 아니죠. 더하기 빼기 무엇을 했더니 무엇이 나왔냐면은 구간 추정치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간 추정 이 리뷰 아니에요. 리뷰 아니고 지금 필요해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구간 추정을 보면 예를 들어 모평균이 내가 되게 궁금했는데 모평균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보통 95%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니까 알파는 5%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는 5%인데 우리는 대칭 분포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파 5%를 한쪽에 다 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2.5%씩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선은 어떤 선이냐면 Z 2분의 알파라는 선들을 사용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편 시그마를 아는 경우
구간 추정치는 어떻게 되냐면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한은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상한이 되는 거겠죠.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x바 마이너스 분포를 디스트리뷰션을 어느 위에서 봐야 되냐면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t 분포 위에서 보는 건데 t 분포는 2분의 알파라는 그 선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표본을 몇 개 뽑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표본이 n개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표본 평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n-1로 결정이 된다고 정말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추정량인 S를 쓰기로 했어요. 자, 이게 하한이고요. 상한은 x바 플러스 t의 2분의 알파의 n-1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말을 잘못했어요. 루트 n분의 s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써볼까요?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구간 추정치를 어떻게 두냐면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이렇게 둘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음과 같이 둘게요.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또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 구간 추정치 값이 x바 하하는 마이너스 상하는 플러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의 루트 n분의 s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피그미족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는 이 구간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그랬냐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이 형태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한편 시그마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각각 다르겠지만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의 루트 n분의 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즉 실내 구간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는 어떻게 결정을 한 거냐면 135cm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5cm하고 플러스 5cm를 했고 140 빼기 130은 10cm인데 얘는 사실은 이만큼 5cm 가고 이만큼 5cm 갔기 때문에 10cm지 우리가 얼마만큼 벌렸냐면은 하한으로도 5cm만큼 상한으로도 5cm만큼 벌렸으니까 사실 이 10이라는 값은 2 곱하기 어떤 값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 B라고 우리 구간 추정을 했다면 여기에서 B 빼기 A 지금 여기서는 140 빼기 130이겠죠. 이 한 값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걔의 절반만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2 곱하기 D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D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오차의 한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차의 한계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실은 이게 오차의 한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0이 2 곱하기 5인 것이 이 5가 오차의 한계 D인데 사실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걔가 오차의 한계였던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지금 구성한 요 식에서 오차의 한계는 누굴까요? 얘가 오차의 한계겠죠. 혹은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봤을 때는 얘가 오차의 한계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다음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시그마를 알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시그마를 알 때 모평균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내 구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좀 전에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얘가 지금 누구가 되냐면 오차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잘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차의 한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한번 볼까요? 이 원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즉 95%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알파가 5%가 되고 우리는 대칭 시메트릭한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분포 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분의 알파씩 우리가 이 결정을 해주잖아요. 따라서 이 Z2분의 알파라는 값은 1-알파% 신뢰 구간을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려 줄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냐면 모 분산이잖아요. 한편 우리가 관심이 있는 바는 지금 뭐냐면 표본수를 계산하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루트 n한테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산수 잘하던 산수 영재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얘를 이쪽으로 Z2분의 알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시그마분의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루트 n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루트 n은 뭐 이거 뒤집어요. Z2분의 알파에 뭐 n분의 시그마 아니 d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루트 값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거를 Z2분의 알파에 d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무엇이 뭐냐면 드디어 표본수에 대한 값이 나와요. 이 뜻은 우리가 시그마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내가 오차의 한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95% 신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표본수면은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을 오차의 한계 안에서 보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본수를 계산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한번 볼까요? 100 곱하기 1-알파%에서 즉 뭐 95%면 95%에서 그 신뢰 수준에서 오차의 한계를 D보다 작게 하는 표본수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해를 한번 보면 원래식을 한번 볼까요? 오차의 한계 D에 대한 원래식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1-알파% 신뢰 구간 즉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Z2분의 알파가 Z2.5가 되겠죠. 2.5%가 되는 거겠죠. 즉 얘 때문에 얘가 연동돼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Z2분의 알파들 이런 애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시그마도 모분산이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즉 근데 우리는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아지면 좋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오차의 한계 D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루트 n을 늘리는 거 봐.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n 즉 n을 굉장히 키우면 오차의 한계 D는 어떻게 되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뭐 표본수를 키울 수는 없는 문제니까 어쨌든 표본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좀 전에 우리는 어떤 시기에서 왔냐면 이제 이 시기에서 온 거잖아요. 이 시기에서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표본수를 지금 계산을 했으니까 요 오차의 한계는 이렇게 생겼고 표본수는 이렇게 생겼죠.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이 시기에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뭘로 둬야 되겠어요? 얘를 이제 D로 두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저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 내 얘를 뒤로 두고 계산을 하면은 산수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n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비율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d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n수를 계산을 하면 이런 n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됐어요. 어떤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드냐면 와 그러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평균이 되게 궁금한데 모평균을 모르니까 모평균의 최소 분산 비편형 일치 추정량인 표본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표본을 몇 개나 뽑아야 되는지가 되게 이슈인데 몇 개나 뽑아야 되냐면 만약에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이만큼, 만약에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만큼, 만약에 비율인 경우에는 이만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 모집단에 대해서 몰라서 표본을 뽑고 싶은데 아직 표본도 뽑기 전이야.
응, 그지? 표본을 몇 개나 뽑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표본을 아직 뽑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표본수를 계산하는 n 안에는 모집단의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모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표본을 꼭 뽑고 싶어. 그래서 표본을 몇 개나 뽑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그마를 몰라요. 그런 경우에 표본을 계산하는 시계는 누가 들어있냐면 표본을 뽑아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표본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어요.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비율도 보면 모 비율을 몰라서 우리가 이 난리를 부리는 건데 모 비율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야 표본을 몇 개를 뽑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거는 정말 너무 치명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이제 뭐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재에 이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S나 시그마나 P 같은 거는 과거의 경험이나 연구 결과로부터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럿 연구를 통해서 어차피 과거 연구가 하나도 없어. 과거 연구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과거 연구를 가지고 올 수 없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는 이제 표본을 몇 개나 뽑아야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 한 5케이스 정도 먼저 우리가 파일럿 시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 15케이스 정도 먼저 파일럿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때 얻어진 표본 분산 혹은 뭐 표본 표준 편차 혹은 표본 비율을 우리가 지금 가져다가 써야 되는 비율,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 그다음에 표본의 비율에 대한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져다가 끼워서 쓸 수 있어요. 혹은 수치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수치적 방법을 사용을 할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수치적 방법이 있으나 그러니까 뉴메리컬 어널리시스적인 방법이 있으나 우리 그 통계학 입문에서는 배우지는 않고요. 다만 비율의 경우는 0.5 정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표본수를 모르면 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략적인 n을 이용해서 새로운 n을 구하고 자꾸 어프록시메이트 자꾸 반복해 가지고 이제 n 수를 구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 해석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우리 과목에서는 이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것은 몰라도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알아들을 사람 혹은 앞으로 뭐 제약사나 뭐 혹은 뭐 병원, 그러니까 임상통계 분야에서 일을 할 사람을 위해서 그냥 뭐 교양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과거의 경험이나 연구 결과에서 S나 시그마나 P를 가지고 오는 이론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집단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면 당뇨라는 모집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집단에서 나는 표본을 뽑아서 내가 새로 개발한 어떤 약이 잘 듣는지 안 잘 듣는지에 대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표본을 몇 개나 뽑아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들 무슨 뭐 그런 어떤 뭐 신문 기사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어느 제약회사가 뭐 임상시험에 실패했다는 둥 성공했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임상시험 원래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이 드냐면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적합한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된 표본수를 계산하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수 계산하는 우리는 한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에 그냥 이렇게 발만 딛는 건데 표본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왜 전에 그 표본을 뽑는 것도 그 우리가 표본 조사론이라는 한 학기짜리 과목이 있는데 우리는 한 30분 만에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도 뭐 예를 들어 한 3주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아주 가벼운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는데 지금 이게 없다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뭐 이제 당뇨라는 모집단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당뇨라는 모집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이제 과거 연구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표본 분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표본 표준 표자가 나오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랬으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로 썼을 것 같아요? 모집단에 대한 추정량으로 사용을 했겠죠. 따라서 이때 얻은 값들은 모집단에 대한 추정량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연구 결과에서 얻어온 것을 S나 시그마나 T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럿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거의 똑같은 이유예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야. 근데 나는 이제 표본을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표본을 몇 개나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과거 연구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조그만한 집단에서 시험을 시행을 하는 거죠. 이게 파일럿 시험인 거죠. 파일럿 시험을 시행을 하고 이 파일럿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모평균 혹은 표본 평균, 모분산 혹은 표본 분산 혹은 모 비율의 최소 분산 비편형 일치 추정량으로 생각을 하고 걔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표본수 계산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마 시험에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표본수 계산하는 공식을 알면 예를 들어 시그마가 0.4이고 뭐 오차의 한계를 뭐 20% 혹은 1%로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표본은 16 혹은 표본은 18 뭐 혹은 비율을 0.5로 생각하면 표본은 9,600 4케이스, 그다음에 비율을 0.1로 하면 3,458케이스로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숫자를 집어넣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공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예제도 보면 그냥 숫자만 대입을 했어요. 그러나 표본수를 계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표본수 계산을 하는 공식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모 집단이나 혹은 표본 집단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연구 결과를 막 찾거나 파일럿 스터디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따로 떼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통계나 뭐 보건통계, 뭐 의학통계 이런 분야에서 일하실 분들한테는 이 표본수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인 8장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고요. 다음 장은 이 8장 추정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인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고 9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